네, 안녕하세요. 네, 강의 계획안을 보면서 오늘 이제 수업 어떻게 진행할 건지에 대한 이야기 잠깐 하고, 그리고 우리 지금 자료가 꽤 많죠. 서양음악사는 좀 자료가 많아요. 그래서 이걸로 거의 서양음악사는 다 정리가 되실 거예요. 지금 몇 가지를 받으셨냐면, 제일 처음에 우리가 수업은 주로 여기 이렇게 보시면 마인드맵 있죠. 하루에 3장에서 많으면 5장 정도 이렇게 받으셨죠? 요걸로 일단 주로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 근데 텍스트를 오늘은 안 읽어오셨을 것 같아서 제가 텍스트 오늘은 텍스트 조금 꼼꼼하게 보는 쪽으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 다음 주부터는 다 읽어오시면 제가 이렇게 좀 선별해서 텍스트를 보는 걸로. 그리고 우리 서양음악사 책이 있는데, 보통 요 들배를 가지고 다들 1권, 2권 이렇게 이제 준비하시면 되고, 선곡집은 따로 준비하실 필요 없고요. 그리고 사실 서양음악사가 그라우트도 있고 두길도 있고 그 다음에 들배도 있고, 또 많이 선생님들 보시는 게 홍세현 선생님 책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작년인가 재작년에는 요게 나왔는데 여기에서도 한번 재작년에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어느 해나 어느 책에서든 그냥 다 나와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걸 다 봐야 되냐? 그거는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어디까지 봐야 되는지를 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출문제집을 볼 거예요. 기출문제집이 이제 제일 처음에 딱 오면,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나눠드리거든요. 매주 문제가 나갈 거고, 기출문제를 어떤 문제가 나오나 오늘 하는 파트에서 그거를 쓱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마인드맵을 중심으로 수업을 쫙 해요. 근데 수업을 할 때 지금 요번에 이제 특히 좀 보강된 부분은 악보가 지금 되게 많죠. 이렇게 악보를 다 정리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매번 악보집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시냐면 요 마인드맵과 악보집을 같이 이렇게 딱 붙이세요. 이렇게 붙여가지고 수업이 다 끝난 다음에 파일링을 딱 묶어버리세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이제 중세 마인드맵이 나오고, 그 뒤에는 악곡 파트가 쫙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르네상스 나오면 르네상스 마인드맵이 몇 장이 나오고, 거기에 관련된 악곡들이 뒤에 딱 나오고, 그렇게 해서 합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보충을 하자면, 이거는 이제 기출문제에서 이런 식의 논문들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딱 합치면 이제 요게 중세 파트가 요걸로 딱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하나가 더 있어요. 근데 그거는 합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뭐가 있냐면 노트가 있어요. 서양음악사 책이 내용이 많아서 노트를 한 거예요. 노트로 다 정리를 해드렸어요. 그 들배를. 그러니까 거의 요걸로 다 해결이 될 거예요. 자료는. 따로 만드시지 마세요. 어제 상담을 해보니까 어떤 선생님이 기출문제를 다 분류를 하는데 한참 걸려서 다 분류를 했대요. 근데 이제 다른 수업을 듣고 계시다가,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조금 들으시다가 이제 요즘은 안 듣고 있다가 교육론을 하나를 듣고 수업을 들어야 되겠다. 약간 이런 이제 생각을 좀 하시면서, 그러니까 우리 시스템을 하나도 모르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왜 만드셨냐고 책에 다 있는데 기출문제집 우리 전격종지 4권에 기출문제집이 그렇게 다 분류가 돼서 만든 거가 기출문제집인데 그러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몇 줄을 걸쳐가지고 그거를 다 문제를 나눠서 일단 분류만 해놓고 그 다음에 지쳐갖고 아무것도 못하고 계시대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서양음악도 사실은 들배 보고 그라우트 보고 어디 보고 이걸 어떻게 개인이 혼자 다 하겠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수업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길게 여러분들이 이제 길게 준비를 하실 거면 혼자도 다 할 수 있는 부분을 효율적으로 짧게 이미 다 그동안에 오랫동안 시험 준비를 계속 이제 도와드렸으니까 그거를 다 모아서 자료도 한꺼번에 다 받고 제일 중요한 것도 기출문제부터 시작해서 쫙 정리를 하고 그래서 거기서 딱 끝내고 나는 그냥 외우기만 하면 되게 머릿속에 다 좀 넣어주고 이러려고 사실 수업을 듣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간적인 어떤 효율 면에서 여러분들이 서양음악사는 양이 많아서 혼자 이거를 컨트롤 하시려고 막 하다 보면 너무 서양음악사 하나 하다가 지쳐가지고 그 다음에 정리만 하고 그 다음에 외우지도 못하고 시험장을 가는 사태가 발생해요. 그래서 이번 심화반에서는 자료는 다 만들어 드릴 테니까 외워만 오세요. 예, 그 다음 주까지 외워만 오세요. 선생님들은 그냥 뭐가 중요한지도 기출문제도 다뤄 드릴 거고, 그러니까 기출문제에서 조금 이제 그걸 다 다루지는 못하더라도 문제를 일단 다 볼 거고, 그 다음에 논술 문제 같은 경우는 다 채점표를 제가 또 만들어 드릴 거고, 여러분들이 문제 푸시긴 풀 거예요. 그러니까 매주 1시간씩 우리 문제 풀잖아요. 그래서 논술과 서술, 근데 주로 서술형 위주로 풀 거예요. 요 클래스에서는. 왜냐면 교육론이 논술이 나오지, 뭐, 서양음악사하고, 그 다음에 국악이 논술문항으로 나온 적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제재국어로는 나오지만 그걸 아는 게 큰 의미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한 5점짜리, 4점이나 5점짜리 문항을 몇 개를 푸는 식으로 해가지고, 실전 대응하는 서술형 문항 중심으로 약간 서술형 답안 쓰는 특강도 이제 간간 2번 정도 이렇게 준비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서양음악사는 6주 안에 다 정리를 하세요. 근데 되게 빡빡해요. 그렇게 하시려면 한 주에 중세를 다 끝내고 한 주에 르네상스를 다 끝내고 한 주에 뭐 마지막에는 이제 현대음악사까지 다 끝내셔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지금 분량상으로 봤을 때는 근데 이제 최대한 압축한 게 이제 뭐 이 마인드맵 3장에서 5장이에요. 그럼 5장 정도 나오는 날은 하루에 1장씩 하시면 되고요. 3장 나오는 날은 이틀에 1장 정도씩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리고 1장이지만 분량은 또 그라우트니 두길이니 뭐 온갖 책에서 다 모아다가 거기다가 갖다 놓은 거기 때문에 양은 작지는 않아요. 분량은 작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한눈에 들어올 수 있게 시각화해가지고 마인드맵으로 정리를 해드리고 그거를 자료를 아무리 던져줘도 해석을 그러니까 이게 이 자리고 이게 왜 여기에 와 있고 이런 식의 어떤 해석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그냥 자료는 자료일 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머릿속에 이제 입력할 것인가 하는 거는 수업을 통해서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곡목도 마찬가지예요. 곡도, 여러분들이 보통 답은 마인드맵에 있어요. 답은 마인드맵에 있는데 문제는 악보에 있어요. 요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 파리 샹송에 대해서 물어보더라도 그냥 파리 샹송의 특징이 뭡니까? 라고 절대 문제 나오지 않아요. 악보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 수업 시간에 뭘 하셔야 되냐면 악보 파악하고 악보 단서를 읽는 방법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거는 대부분 악보일 거니까 서양음악사 문제는. 그리고 서양음악사를 하면서 어느 정도 분석적인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음악적 특징을 쓰라는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이거의 장르와 그 다음에 음악적 특징을 써라. 그러면 그냥 악보를 읽는 거예요, 사실은. 그 장르를 혹시나 모르더라도
악보를 읽을 줄만 알면 답을 반 이상은 다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악보를 어떻게 읽어요? 그러면 이제 노래를 불러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일반화된 답을 얻기 위해서 왜 이 구체적인 악보를 줬을까? 가장 전형성이 담긴 악보들을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그러면 이제 그 악보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써야 하는 정보들이 다 나와 있다는 거죠. 악보상에. 그래서 제가 악보를 조금 지금 많이 드렸는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심화반이니까 불안해하실까봐 많이 드린 거예요. 근데 제가 수업 때 하면서 이거는 꼭 외우셔야 되고, 요거는 눈여겨보셔야 되고, 이거는 이거에 좀 더 전형성을 가지고 있는 거고, 약간 이렇게 선별을 해드릴 거예요. 수업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거를 평면적으로 다 외우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약간 이제 분량이 오늘 그 드린 악보집, 악보 해석이라고 하는 요것만 해도 지금 교과서에 나온 거, 뭐 그라우트에 나온 거, 뭐 두길에 나온 거, 온갖 악보 지금 다 모아놓은 거다 보니까 지금 몇 페이지예요? 중세 지금 악보가 다 합쳐서? 예, 11페이지인데 이게 양쪽으로 된 거니까 한 22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이에요. 근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크게 했으면 좀 더 잘 보였을 수도 있는데 마인드맵에다가 좀 맞춰서 드리느라고 마인드맵 사이즈에다가 그래서 이거 인강 선생님들은 이거 확대 안 하시면 아마 못 보실 수도 있어서요. 제가 인강 선생님들한테는 그냥 A4로 요거 한 장이 A4에 하나 들어가는 식으로 보내드릴게요. 그러면 혹시 확대를 안 하고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요거 하나가 지금 A4라고 생각을 하시면 20페이지가 넘는 악보들을 내용과 악보를 같이 다 정리를 해놓은 내용이라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보시면서 요 악보의 내용은 어떤 건데 혹시나 이 문제가 나오면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겠구나. 근데 이제 제가 그 중에서 많이 나오는 거, 겹치는 거 이런 것들은 다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거의 이 자료 해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업은 여러분들이 외울 수 있는 방식으로 자료를 다 풀어드려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를 볼 때,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여러분들 공부하는 방법은 일단은 텍스트를 꼭 한번 읽어오셔야 돼요. 예습을. 텍스트를 한번 읽어오시면서 표시를 하세요. 뭐라고 표시를 하냐면 그 단락의 제일 주요 단어를 옆에다가 쓰세요. 한 단어나 두 단어 정도로. 그 단락에. 그래서 이제 그건 제가 이따 연습을 해드릴게요. 책을 보면서 자 여기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뭐 중세 다성음악에 대한 부분이 쭉 나오고 다성화되는 부분 제가 아까 문제 한번 풀어보시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거기 뭐 순수 오르가눔 양식 뭐 이제 그런 말이 막 나온다. 그러면 그 단락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에서 풀라고 했을 때 기입형이나 서술형에서 답으로 쓰라고 할 만한 키워드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요 두길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 서양음악사 책에서 각 단락별로 중요한 단어를 하나씩만 뽑는 거예요. 한 개 또는 두 개. 그것만 뽑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텍스트를 읽어오는 방법이에요. 내가 뽑은 단어가 맞는지 어쩐지는 수업 때 맞춰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 단락에서 이 페이지에 여기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기 문제에 그러니까 이 페이지는 어느 문제의 답인지 그럼 이제 기출문제랑 연결을 시켜드려야 되겠죠, 제가. 그래서 항상 기출문제를 염두에 두고 이거를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출문제에 대한 부분과 그 다음에 기출문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미리 풀어오실 수 있으면 좋고요. 그리고 제가 좀 풀어오라고 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다음 주에는 요런 부분들은 좀 풀어서 같이 보자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그거를 서술형 문항으로도 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푸시면 되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텍스트를 읽어오시는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시간에 곡을 다 들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요런 것들은 좀 들어보세요 하고, 근데 그 들을 만한 곡들을 거의 다 링크를 찾아놨어요. 우리 카페에다가.
그러니까 그냥 가서 들으시면 돼요. 누르시면 이제 유튜브 글로 연결이 되면서 필수 악곡들이 다 들을 수 있게 지금 많이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들으면서 한 번만 그러니까 소리로서 확인을 좀 해오시면 좋아요. 저도 최대한 이 심화 수업 때는 최대한 들으려고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각인이 돼야 돼요. 이게 그래서 지금 모테트의 변천이라고 하는 게 만약에 문제에 나올 만한 하거든요. 그러면 초기 모테트는 어떤 식으로 들리고 그 다음에 근데 초기 모테트가 되기 전 단계가 있죠. 그게 뭐예요? 오르가눔인데 노틀담 오르가눔에서부터 클라우줄라라는 게 나와서 거기에 가사가 붙으면서 모테트가 됐어요. 그러면 소리로서 그거를 들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멜리스마구나. 근데 여기가 디스칸트구나. 근데 이 디스칸트한 부분이 이렇게 떨어져 나와서 여기 초기 모테트구나. 근데 이제 막 리듬이 세분화되면서 요로 가니까 이런 식으로 리듬이 이제 좀 다양해지고 가사도 좀 다르게 부르는 그런 모테트가 나오는구나. 그러다가 조금 더 가니까 14세기 되면 무슨 모테트가 나오냐면 아이소리드믹 모테트가 나오죠. 그러면 그거를 악보상으로도 보고 그 다음에 소리로도 좀 들어보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가 생기냐면 그 실제 소리를 가지고 공부했을 때 적용력이 생겨요. 이런 식이었는데 내가 들어봤던 그 마드리갈은 이런 식으로 들리던데 라고 하는 그거와 악보 간의 괴리가 좀 없어져야 되는데 선생님들이 그거가 좀 어려워하세요. 악보를 파악하는 거를. 그래서 일단은 파악하는 건 제가 도와드릴 건데 다 듣지 못하는 부분은 조금 들어오세요 하는 부분을 소리를 조금 들어오시는 게 복습의 한 파트가 될 거고 그래서 이제 텍스트 읽어오기 요거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예습 중심으로 얘기를 한 거고요. 복습은 뭘 하셔야 되냐면 마인드맵을 제가 이따가 가기 전에 빈칸 마인드맵을 드릴게요. 그냥 다 네모돼 있고 뭐 있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근데 자리만 잡혀 있는 거 있죠. 그거를 드릴 테니까 그걸 아예 백지 쓰기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그 거기에 뭐뭐가 있었는지까지 기억을 하는 게 조금 어려우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건 국악심화하고 그 다음에 서양음악 심화 파트에서는 빈칸으로 된 마인드맵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그거를 한 장으로 안 쓸 거면 그냥 가서 복사를 조금 하세요. 그래서 다음번에 또 쓰고 지금 내가 여기다가 막 연필로 채워보고 그리고 그거 스터디 때 같이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오늘 외워오자. 그러고 이제 수업 끝나고 나면 같이 막 써보는 거죠. 그래서 그 빈칸에서 내가 못 채운 부분들만 이렇게 체크를 해놓고 그 다음번 다시 볼 때는 다시 또 한번 그거를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빈칸 채우기를. 자, 이런 방식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악곡을 제가 필수 악곡이라고 이제 좀 정리해드리는 그 악곡들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해오시는데 일단 사실 이거 약간 고민은 했어요. 악보를 골라드릴까 아니면 많이 일단 드리고 나서 제가 수업 때 조금 정리를 더 해드릴까 고민을 했는데 선생님들이 뭐가 안 본 거에서 나오는 거에 대한 불안함이 되게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자료를 일단 좀 더 많이 드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수업 때 여기에서 조금 더 추리는 방식으로 그렇게 이거는 이런 시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로 나올 수 있는 의미가 있다. 이건 어떤 의미다. 라고 하는 그 악보가 갖는 대표성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아서 여기에서는 이제 조금 그러니까 이걸 평면적으로 완벽하게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악보를 봤을 때 이게 나온다면 무엇 때문에 나올 거다라고 한 그 중요한 그 악보가 가지고 있는 대표성 이거를 중심으로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렇게 복습을 하실 때는 마인드맵 중심으로 꼭 복습을 하시고요. 그러니까 최소화해서 복습을 하세요. 복습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인출할 수 있는 분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선생님들이 왜 우리가 책을 안 보고 마인드맵을 보려고 그래요?
이 책으로 보면 지금 뭐 한 50페이지, 60페이지 뭐 아니면 100 몇 페이지로 되는 거를 3장에 줄여주니까 3장 안에 다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보의 이게 많은 것들을 어떻게 해요? 압축적으로 구조화해서 머릿속에 넣을 수 있는 방식으로 변환시켜 주잖아요. 그래서 일단 정보의 양을 줄여주는 게 제가 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시험에서는 막상 하라고 하면 뭐예요? 답을 쓰라고 하는 게 나오거든요. 답을 내가 어떤 식으로 답을 작성할 것인가. 근데 그 답을 작성하라고 하는 게 텍스트 막 다 찾아가지고 세세하게 텍스트를 10번 읽어도 마인드맵으로 아예 통으로 외우는 것보다 효과가 적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텍스트가 책으로 그냥 쭉 줄줄줄줄 읽다 보면 얘가 선별이 안 돼요. 어디가 더 툭 튀어나온 거고 어디가 그 다음 단계고 그 다음 단계고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마인드맵으로 하실 때는 단계가 정확하게 보이죠. 그쵸? 그 첫 번째 우리 지금 마인드맵 받은 거 한번 보시면 첫 번째 페이지에선 중세음악 개관이라고 나오면서 거기 역사 사회적 맥락 나와 있고 혹시 요거 못 받으신 분 계세요? 왜 못 받으셨을까? 이따가 쉬는 시간에 그 역사 사회적 맥락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중세음악과는 어떤 음악관을 가지고 있었는가? 그래서 중세음악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었는가? 그 다음에 음악의 특징은 중세음악이다 라고 했을 때 어떤 특징을 갖는가 라고 하는 게 줄줄줄줄줄 적었어도 이따 여러분들은 이제 저랑 동그라미 1, 2, 3, 4, 5, 6, 7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를 쫙 정리를 해놓고 그 다음에 그러면 중세음악의 이론의 체계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가 라고 하는 게 요 한 장 안에 이렇게 들어와 있죠. 자, 그러면 여기 안에서 이제 우리가 이해해야 할 부분들을 같이 살펴볼 거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교재들 중심으로 여러 교재를 조금 섞은 거긴 한데 어머나 14세기 음악이 먼저 돼 있어요, 여러분들? 프린트가? 네, 그게 그 3번째 페이지예요. 이거 제가 넘버링을 3번으로 해드렸는데 아마 그래서 그 다음 3번째 페이지에 나오는 거를 보시면 그 중세 음악이라고 하면서 일단 그레고리오 성가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큰 섹션으로 하나가 있죠. 여기에서 기출문제가 몇 번이 나왔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가 이제 기출문제랑 연결을 시키는 것까지를 할 거예요. 그러면 기출문제집을 항상 갖고 오시라고 했죠. 그래서 기출문제집을 잠깐만요. 근데 기출문제집에 있는 내용을 프린트로 테두도반 스터디로 다 드렸으니까 굳이 우리가 어쨌건 1시간 안에 딴 데까지 가지 못하겠죠? 그쵸? 그러면 책을 안 갖고 오시는 것도 괜찮겠네요. 그쵸? 그 분석 아니고 저기 아예 그냥 프린트로 테두도 스터디 이걸로 그 해당 문제들을 하나가 빠졌네요. 올해 문제. 2018년도 문제. 그쵸? 그럼 2018년도 문제를 하나를 프린트를 해드릴까요? 그러면 거의 그냥 요 프린트로만 나가게? 책 갖고 다니는 거 힘드세요? 네, 알았습니다. 네, 힘드시겠죠? 네.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요 스터디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그럼 해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식의 문제들을 보고 이 문제하고 여기에다가 쓰세요. 항상 수업을 할 때 이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답이 뭐다 라고 하는 거를 그러니까 이거는 몇 년도 몇 년도에 나온 거를 하기 위해서 이 그레고리오 성가의 확장 이 옆에다가 쓰라는 거예요. 90 그레고리오 2009 뭐 이렇게 2009 그다음에 뭐 2010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써놓으면 그리고 뭘 물어봤는지에 대한 부분은 약간 표시를 해놓으세요. 그래서 제가 지난 텀에는 이렇게
조그만 빨간색 스티커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조그만 빨간색 스티커를 거기다가 이렇게 붙여놓으면 요건 다 기출에 나왔던 거? 약간 이런 식으로 꼭 빨강이 아니어도 돼요. 혹시나 보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보라로 하시고 아무튼 그냥 저기 뭐죠? 그리고 스티커가 아니어도 괜찮은데요. 스티커 다닥다닥 붙어있는 거 나 너무 싫어 막 이러시는 분들은 그냥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킹을 하세요. 기출이라고 해서 기 뭐 이렇게 하고 동그라미를 치시던가 빨간색으로 그렇게 해서 이거 안에 그럼 기출 문제가 다다다다다닥 박혀 있는 걸 보시게 될 거예요. 마인드맵에. 무슨 얘기냐면 여기는 다 답지예요. 마인드맵이. 이건 답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문제지는 어디 있어요? 라고 하면 다음 페이지 이렇게 딱 넘기시면 악보가 나오죠. 그게 문제지예요. 그러면 거기다가도 이제 기출 나왔던 것들은 우리가 이제 마킹을 해볼 거고 악보는 워낙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그냥 악보를 통으로 외우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악보는 그냥 통으로 외우는 게 아니고 이거를 봐서 여기서 내려고 하는 전형성은 뭘 갖고 오기 위해서 이 악보를 가져올까를 생각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꼭 외워야 되겠다라고 하면 이제 여러 가지 방식을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제목을 노래에다 붙여서 외우는 방식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죠? 방법은. 그러니까 이게 마드리갈이다. 그러면 마드리갈이라고 하는 것만 기억해도 되겠다 싶으면 사실 이게 무슨 가사로 되어 있는지는 안 나와요. 이게 마드리갈인 것만 나오지. 이게 샹송인 것만 나오고 이게 파리샹송인 것만 나오고 장르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쓰는 거예요. 마드리갈 뭐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이거는 이렇게 돼서 마드리갈이에요.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게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억할 만한 선율들을 그런 식으로 마드리갈의 몇 개, 그 다음에 뭐 샹송의 몇 개, 그 다음에 모테트의 몇 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이렇게 외울 건 몇 개 외우고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게 중세, 르네상스, 현대 요 세 파트가 반인데요. 여기를 제일 어려워하세요. 근데 바로크, 고전, 낭만 여기 파트는 일단 여러분들이 다들 음악을 전공하시고 뭔가를 악기를 다루건 뭘 노래를 하시건 뭘 하고 했는데 주요 레퍼토리가 이제 그리고 그냥 음악을 좋아하셔서 혹시 이제 국악 전공 선생님들도 계실 텐데 본인이 연주를 안 해봤어도 늘 들어왔던 식의 음악에 익숙한 그런 것들은 바로크 중세 아니 바로크 고전 낭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악보가 많아요. 무지하게 많아요. 그래서 그 많은 거를 교과서 중심으로 보는 걸로 해서 우리가 볼 거예요. 악보를 만들어 드리긴 할 건데 여기도 근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난 심화 때는 고전 낭만은 너무 많으니까 그냥 악보를 안 드렸어요. 교과서 걸로 보세요 라고 하니까 거기는 또 악보를 좀 안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악보를 제가 해드리고 여러분들이 보시던 말든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뽑아가지고 제일 전형성이 있고 뭐 교양시다. 그럼 교양시에서 나올 만한 것들 제일 많이 나오는 해설들이 있잖아요. 그라우트에도 전주곡이 나오고 어디에도 전주곡이 나오고 이 들베에도 전주곡에서 전주곡이 어떻게 주제가 바뀌었는지가 쭉 나와 있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가장 대표성을 띠는 것 중에 하나인 거죠. 왜? 리스트가 교양시를 만들었고 그리고 그 주제 변형 기법에 대한 그런 어떤 것들을 잘 보여줬고 그래서 그 주제가 어떤 식으로 변형되는지에 대한 거와 스토리상에 연결을 했지만 결국에는 서양 음악사에 있어서 독일 중심으로 쭉 흘러왔던 어떤 굉장히 중요한 음악적 원리는 통일성과 다양성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모티브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한다는 건 통일성이죠. 근데 얘를 절대 똑같이 하지 않아요. 막 바꿔요. 다양성이에요. 그러니까 큰 원리를 물어보려고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이게 주제 가공 기법으로 나온 건지 발전적 변주로 나온 건지 주제 변형 기법으로 나온 건지 뭐 정악상 기법으로 나온 건지 라이트 모티브로 나온 건지
지금 막 단어들이 하나도 안 들어오면 괜찮아요. 지금은. 근데 어쨌건 지금 다 제가 이렇게 쫙 꿰은 거는 다 어떤 통일적인 것들을 조금씩 바꾸면서 어떤 음악을 확장시켜 나가는 아이디어의 긴한 어떤 주제들을 제가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뭔가 그 음악에 크게 흘러가는 원리적인 부분을 물어보려고 하는 게 강해요. 서양 막사 문제는. 근데 그거를 그렇게 큰 담론으로 물어보지 않고 악보를 하나를 줘요. 그래서 그 악보에서 그 묻고 싶은 거를 찾게 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우리 문제의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적응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식으로 우리가 계속 연습을 해나가자 이거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앞에 르네상스까지는 철저히 장르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현대는 양식 중심이에요. 그 되게 여러 가지잖아요. 이게 인상주의냐, 원시주의냐, 뭐 신고전주의냐, 뭐 음향음악이냐, 미니멀리즘이냐, 뭐 이렇게 해갖고 우연성 음악이냐, 뭐 이걸 악보를 보고 바로 파악되는 어떤 그 20세기의 다양한 조류들 중에 어떤 맥락인지를 찾게 하는, 뭐 무조음악이다, 또는 12음열 기법이다, 또는 총열주의다. 근데 이거를 다 구별해서 악보를 보실 수 있으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뭘 봐야 되는데 라고 하면 악보에서 우리가 읽어야 될 것들을 이제 그 악보를 말하자면 전형화하는 거죠. 그러면 얘가 아닌 딴 애가 나오더라도 우리는 그거를 응용해서 풀 수 있어야 되니까. 그쵸? 그래서 바이올린 페이지가 나올지 피아노 페이지가 나올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그러나 이 악보를 보면 얘가 가지고 있는 거는 미니멀리즘 말고는 설명이 안 되는 가장 핵심적인 미니멀리즘의 어떤 것들을 보여주는 악보가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교과서만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교과서 밖에서도 정말 많이 나와요. 충분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심화가 필요한 거죠. 이제 두루두루 깊이 쫙 악보를 다 봐둔 다음에 우리는 이거를 어느 카테고리에다가 넣을 것인가만 결정하면 돼요. 문제를 풀 때. 그런 다음에 그러면 카테고리만 딱 정해지면 어떻게 돼요? 마인드맵이 머릿속에 들어있으면 쫙 펼쳐요. 마인드맵을 쫙 펼치면 그거에 어떤 음악적 특징이 주르륵 떠오르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거예요. 답은 마인드맵에 있고 그 키워드가 어디에 분류가 되는지 단서만 딱 정확하게 잡으면 거기서부터 내가 외운 것들을 쭉 쓰면 돼요. 또는 악보를 읽어서 쓰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끊어지면 안 되는 거는 이 악보와 이 마인드맵 간의 거리가 끊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악보를 통해서 악보를 보자마자 얘가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특징을 빨리 캐치를 하셔가지고 딱 악보를 보니까 3성분의 또는 뭐 6성분의 얘가 6성분인데 다 성부가 이렇게 따로따로 나오네. 시차를 가지고 그럼 폴리폰이네. 이제 악보를 보는 방법인 거죠. 그러면 이제 성부가 6개까지 나오려면 적어도 앞시대보단 좀 더 뒤쪽, 그러니까 중세보다는 르네상스 쪽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성부를 쫙 보면서. 그러면서 얘가 호모폰인지 폴리폰인지는 그냥 악보 보면 바로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얘가 약간 모방기법 같은 식으로 쓰고 있구나. 그러면 이제 나오는 거죠. 네, 얘가 어디일까? 두두두두 딱 해가지고 그런 다음에 언어를 보니까 얘가 뭐 라틴어로 되어 있네, 내지는 이탈리아어로 되어 있네, 또는 프랑스어로 되어 있네, 뭐 약간 이런 게 나오겠죠. 자, 그래서 얘가 이렇게 이걸 쫙 몇 개를 두두두두 읽혀지는 음악적 요소들을 모아 보니까 얘는 16세기 말에 마드리갈이라고 결론이 딱 나온다는 거죠. 만약에 이제 그런 어떤 그걸 찾아가는 단서들이 있어요. 그래서 파리 샹송 같은 경우는 아까 악보를 보니까 그렇게 생긴 악보들이 나올 수 있는 그게 진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코랄인가 이게 뭔가 뭐 근데 딱 보니까 일단 아주 핵심적인 단서가 있어요. 리듬. 그죠? 리듬이 2박 리듬이 나오면서
그 어떤 부점을 포함한 이방 리듬이 딱 나오면 그 땀빠밤빠 나오는 그게 얘는 일단은 뭐겠구나. 샹송이나 아니면 칸조네나 약간 이제 그쪽으로 이렇게 그 계열로 가는 건가 보다. 근데 언어를 보니까 얘는 프랑스어로 돼 있네. 근데 어떻게 되세요? 악보가 다 호모포니로 되어 있으면 그래서 뭘 읽어야 되는지를, 그리고 이제 속도에 대한 거, 박자 계열에 대한 거, 뭐 여러 가지를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딱 이 장르를 쓰고 음악적 특징을 뭐 3가지 쓰세요.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단 말이죠. 르네상스 문제에서. 그러면 음악적 특징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해요? 악보만 그대로 읽어주시면 돼요. 호모폰이네? 이건 악보 보면 여러분들이 쓸 수 있잖아요. 그런 식의 분석들을 우리가 매 곡마다 필수 악곡들은 장르별로 해놓으시면 여러분들이 그거의 예외적인 것들도 악보를 이제 좀 보시고 전형적인 거를 봐놓으면 이거를 어디에다가 내가 넣을 건지 아니면 쳐낼 건지, 그러고 나서 그 장르에 해당하는 마인드맵으로 딱 오세요. 그러면 그거의 음악적 특징 다다다다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서양 음악사는 기본적으로 나오는 스타일이 거의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각 시대별로 중요한 게 나와요. 그쵸? 안 중요한 거 안 나와요. 근데 되게 구체적으로 나와요. 작년 문제 뭐 나왔어요? 조스킹 나왔잖아요? 르네상스에서. 조스킹이 나왔는데, 어젠가 그젠가 우리 스터디 하면서 이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충만한, 가사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충만한이라고 하는 부분의 가사를 음악적 특징으로 어떻게 표현했냐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거기가 이제 우리가 그 모테트에서 누구의 노래였나요? 조스갱이 나왔죠? 조스갱의 악보가 나왔는데, 거기에서 충만하고 또 뭐였죠? 가사가 또 하나가? 장엄하고 충만한 그런 거였죠. 예, 충만하고 장엄한 뭐 이런 식으로 그 가사가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가 먼저 생각나셔야 되냐면 르네상스니까 가사 그리기 제일 먼저 생각나시겠죠. 그 다음에 호모포니와 폴리포니가 생각나실 거고, 그 다음에 음향대조 기법이 생각나실 거고, 그냥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르네상스 음악의 특징을 한번 쫙 써보면 그 중에 답이 있어요. 일반적인 특징을 거기서 찾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가사 그리기는 지금 어떤 방식으로 이 장엄하고 충만한 느낌이라고 하는 걸 어떤 식으로 표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성부가 음향대조를 해가지고 앞에는 두 줄 뭐 이런 식으로 두 성부끼리만 노래를 하거나 세 성부끼리만 하거나 계속 성부를 바꿔 부르고 있다가 여기 오니까 어떻게 해요? 장엄하고 뭔가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모든 성부를 다 꽉꽉 채워서 부르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밀도의 문제인 거잖아요. 짜임새, 텍스처에 관련된. 그리고 요거를 뭘로 불렀어요? 가사가 잘 들릴 수 있도록 호모포니로. 앞에는 계속 폴리폰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모방기법에 대한 거를 이제 거기서 문제도 물어봤고, 그러면 16세기에서 물어볼 만한 대표적인 16세기 음악의 일반적 특징을 다 거기서 쓰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뭘 주면서 굉장히 구체적인 어떤 악보를 주면서 가사까지 주면서 묻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빠져버리면 이거를 그러니까 그것만의 문제라고, 그 악보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미 다 공부해 놓은 가장 일반적인 특징을 답으로 쓰게 하기 위해서 얘를 가져왔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마인드맵에서 뭘 쓰고 공부한 거? 조스갱. 그럼 이거의 특징, 음악의 특징, 두두두두두. 이 중에서 뭐? 하면서 이제 그 중에서 꺼내서 그냥 이거에 매칭만 시키면 되는 그런 문제인데, 그거를, 막 복잡하게 생각을 하다 보면 악보를 어떻게 읽어야 되나 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연습이 안 돼 있으면 그런 문제가 어렵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마치 그 음악을 다 알고 분석하라는 식의 문제인 것처럼 이해를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식의 유사한 문제들이 그러니까 바로크 시대도 문제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낭만 쪽에서도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 음악을 읽어줘야 되는 건데 그런 식의 뭘 읽으라는 얘기인지 이게 머릿속에 확 들어오면 그 다음부터는 악보가 겁나지가 않아요. 나 악보 안 외웠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머릿속에 이번 2달 동안 이 많은 악보를 어떻게 외우나. 이게 이제 막 심란해가지고 보통 선생님 저는 교육과정도 못 외우고 악보도 못 외우고 상담을 하면 항상 이제 못 외운 얘기를 하세요. 근데 요즘 스타일의 문제들은 일단 여러분들을 좀 가볍게 해드리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 완전히 그냥 그 악보 자체를 외워서 푸는 문제들이 최근 2014, 15, 16, 17, 18까지 거의 나온 적이 없어요. 서양음악 파트에서는. 그러니까 오히려 국악 파트에서는 조금 외워서 쓸만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외우는 거 제가 국악 심화 때는 어떤 거 외워야 되는지 다 추려드릴 거예요. 우리 이제 다음 주 수요일에 국악 심화반 시작하잖아요. 국악 심화반도 이렇게 똑같이 진행할 거예요. 그런데 서양음악은 레퍼토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해요? 라고 하면 이제 뭐부터 하셔야 되냐면 외우는 것부터 하시는 게 아니라 악보를 파악하는 것부터 공부를 하셔야 돼요. 지금의 유형에 맞게. 그런 다음에 그래도 필수 악곡은 있어요. 특히 이제 르네상스 중세, 아니 르네상스, 뭐 자꾸 중세가 르네상스, 바로크, 고전, 낭만. 여기는 교과서에 나오는 주요 레퍼토리라는 것 자체가 이거는 그냥 약간 상식선에서 알아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걔네들은 나와도 네 그냥 나올 수 있고 근데 작년엔 또 뭐가 나왔어요? 트리오 소나타가 나왔어요. 그러면 트리오 소나타는 바로크의 그냥 전형이잖아요. 그거 악보 스타일이 이렇게 여기 숫자점 나오고 위에 2개 아래 하나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무조건 뭐예요? 트리오 소나타. 그런 어떤 전형성을 읽을 줄 아냐가 문제가 나왔지 외워서 쓰라는 문제 안 나왔어요. 근데 그러다 나오면 어떡하시려고 그러세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주요 악곡은 교과서 거는 외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교과서반 하면서. 그렇죠? 교과서에서 뭐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계속 나와요. 사계 계속 나와요. 그럼 이거는 외워야죠. 왜냐하면 이건 표제음악을 물어보는 걸로 사계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너무 유명하다고 생각하고 냈는데 나는 그걸 몰라. 그러면 그거는 이제 틀려도 할 말이 없는 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바로크 고전 낭만은 외울 것들이 좀 많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시대에 이 중세, 르네상스, 현대는 악보를 정확하게 읽어내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일단 드려요. 근데 전 정말 그걸 잘 못 읽겠어요 하면 일단 외워보시는 것도 한 방법이에요. 그거의 스타일별로. 그래서 몇 곡씩만 대표적인 어떤 모테트가 나오면 요런 거. 뭐 아니면 네, 근데 장르별로 1-2개씩 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뭐 많이 외울 그런 것도 없고 그냥 아예 딴 데서 가져올 가능성도 되게 많아요. 여기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는 악보들로. 근데 만약에 뭐 비를레를 문제를 내고 싶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비를레의 전형이 있잖아요. 형식이. 그러면 가사와 악보 간의 관계성을 보셔야 되는데 악보를 보면서 비를레는 생각도 못 하는 거예요. 왜? 연습을 안 해보면. 근데 전혀 다른 비를레를 가져올 수도 있지만 가사가 이렇게 붙는 패턴이 이렇게 돼 있으면 얘는 비를레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폼에 대한 문제를 내고 싶으면 이걸 가져올 거고 아니면 짜임새에 대한 문제를 내고 싶으면 이걸 가져올 거고 뭐 묻고 싶은 거에 따라서 가져올 게 어느 정도 이렇게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미리 예상하고 그 악보를 미리 봐놓으면 다른 악보가 나오더라도 그 관점에서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르를 범주화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이 앞에 시대는. 자, 요 정도로 일단 오리엔테이션을 간단하게 요거 보면서 제가 진도만 이제 좀 체크를 진도도 그냥 하루에 한 시대예요. 하루에 한 시대. 그래서 지금 그 강의 계획서를 보시면 강의 목표는 서양음악사를 마인드맵으로 구조화하고 이해하고 악보의 양식적, 장르적 특징을 분석할 수 있다. 다 여태 계속
계속 얘기한 거예요. 길게 얘기한 거. 사실 요 한 줄 얘기하려고 한 건데.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 모두 분석해서 다루면서, 심화된 문제 유형을 좀 예상을 해보고, 그 다음에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서술형과 논술형 써봐야 되죠. 그리고 첨삭 받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매주마다 여러분들 1시간씩 쓰시죠. 그리고 이번에는 보지 않고 쓰는 거를 목표로 해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보고 조금씩 참고해서 쓰신 것도 있고, 또 그냥 혼자 쓰신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복습량이 딱 정해져 있고, 마인드맵 밖에서는 거의 문제를 안 내거든요? 그러니까 답이 안 나와요. 악보는 딴 거를 가져오더라도. 그러니까 항상 우리 시험 스타일이에요. 늘 시험 스타일로 연습을 하죠. 실전 스타일로. 그러면 그렇게 해서 그 음악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써보셔야 돼요. 마인드맵을 외워보고 나서. 그래서 이거는 인강 선생님들은 아마 그 게시판이 있는데요. 게시판에다가 이 수업이 끝나고 날짜가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때까지 내시면 돼요. 꼭 한글 파일로 내셔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 이제 한글 파일을 이거는 그러니까 표시가 안 되잖아요. PDF는. 그러니까 한글 파일로 내시면 거기다가 얘는 뭐가 잘못됐고 얘는 이렇게 고치는 게 좋겠고 얘는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제 첨삭을 해드릴 수가 있거든요. 표시해서. 그리고 직강 선생님들은 그냥 걷어가요. 시간이 되면. 그래서 꼭 시간 내에 오셔가지고 정확하게 쓰시고 혹시라도 이제 공부가 조금 안 되는데 가만히 멀뚱멀뚱 있을 수는 없어서 좀 참고를 하면서 썼다. 그러면 줄을 치세요. 줄을 쳐서 이거는 제가 책을 참고하면서 이렇게 그래도 이 시간에 공부라도 하려고 이거에 대한 답을 제가 찾았었어요. 뭐 이런 정도 표시로 그냥 줄을 쳐 놓으시면 저는 그게 아직은 암기는 안 됐지만 묻는 의도에 따라 답은 쓸 수 있구나 라고 하는 정도로 이해를 하도록 할게요. 근데 한두 번이죠, 그것도. 가능하면. 한두 번까지만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그냥 답을, 예, 문제 예상 범위는 정해져 있고, 제가 수업하면서, 이거 진짜 중요해요. 그럼 걔는 나와요. 걔는 그냥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진짜 중요해요. 왜냐하면 기출문제 요거 이렇게 나왔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럼 걔는 그냥 그 마인드맵에 왜 한 덩어리가 있잖아요. 그 한 덩어리를 딱 잘 외워 놓으셔서 그걸 쓰라고 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거의 문제들을 가르쳐 드린다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제가 수업 때 다 알려드릴 거거든요. 이거 나올 거고, 이거 중요하고, 이거 중요하고, 이거 중요하고. 그럼 그거는 외워오신 다음에 그날 아침에 푹 써가지고 내세요. 그래서 첨삭을 받으시도록 하고, 그리고 지난번에도 그랬는데 제가 초반에는 좀 확인을 하다가 나중에는 확인을 많이 못했어요. 인강 선생님들도 그날 문제가 같이 올라가요. 항상. 그 금요일에 9시 그러니까 지금 출근하시는 대로 올리시니까 한 9시 반? 뭐 그 정도까지는 올려주시지 않으실까? 9시 반 정도까지는 선생님들이 이제 오시면 바로 쓰시니까 그러면 오전 중에 써서 그 인강 게시판에 올리세요. 그러면 제가 점심시간에 이거 고르거든요. 공개 첨삭할 거를. 그래서 선생님들 것 중에 그래도 참고 답안으로 쓸만한 거를 골라서 한번 공개 첨삭을 해드려요. 그렇게 하니까 그때 인강 선생님들도 나도 공개 첨삭 받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올리세요. 한글 파일로. 그러면 제가 출력해가지고 그 중에 선택해서 인강에서 하나, 직강에서 하나 이런 식으로 골라가지고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게 손글씨하고 타이핑의 권위가 있어요. 왠지 타이핑을 해서 딱 드리잖아요. 그럼 선생님들이 이게 답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타이핑이 되어 있다고 해서 이게 모범 답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인강 선생님 답안인 거예요. 그냥 인강 선생님이 안 보고 답을 쓰셨다가 뭔가 하나 이렇게 미스 있을 수 있거든요. 제대로 못 외운 것들이나 뭐 이럴 수 있으니까 네, 그 타이핑의 권위에 네, 속지 마시고 그냥 참고 답안 2장 정도를 우리가 이제 수업 끝날 때쯤에 다뤄보고 가겠다라는 거고, 세 번째는 교과 내용학과 교과 교육론의 복합적인 적용 문제. 요거는 교육론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가능해요. 교육론은 그냥 들었다 생각하고 할 건데 많지는 않지만 교육론하고
이 서양 음악하고 이거를 약간 섞어서 내는 유형들이 가끔 나와요. 그래서 제제곡으로 이제 이거를 주고, 그 다음에 수업 교수 방법론이나 아니면 뭐 이제 미학과 관련해서 특히 서양음악에서는, 서양음악사는 미학이랑 관련해서 현대 이거를 뭘로 얘를 해석할 것인가, 모더니즘으로 해석할 것인가,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해석할 것인가, 아니면 얘를 형식미학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뭐 표현주의로 볼 것인가 라고 하는, 그래서 표제음악 또는 관련주의 뭐 이런 식으로 음악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미학적인 배경이 좀 연결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런 연관된 문제들 좀 뒤쪽으로 가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하게 될 것 같아요. 낭만 현대 이쪽으로 가면 고전 낭만 현대, 앞에는 미학보다는 주로 이 음악사적인 거 자체가, 그리고 음악 분석 자체가 선생님들이 너무 어려워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포커스를 두고 악보들을 읽어나가는, 거기에다 좀 더 중점을 두고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교과 내용, 아까 교육론, 이거 얘기했고 실전처럼 이제 매주 연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들으며 배우는 서양음악사, 이거는 그냥 교재, 기본 교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인드맵, 그 다음에 다양한 분석 자료, 오늘 받으신 아마 그런 정도의 패키지로 매주 나가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주제별 논문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장르별 개별 음악 분석에 대한 프린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공음악의 전격 종지 서양음악 파트는, 이거는 그 기출문제를 안 가져오시는 대신에 요걸 좀 가져오시면 좋겠어요. 왜냐면 서양음악사 파트가 제가 이번이 아니라 작년에 책을 새로 만들면서 서양음악사 파트를 굉장히 많이 보강을 했고, 기출 문제들을 다 거기에서 풀 수 있는 방식으로 배치를 했기 때문에 그걸로 정리하는 게 어떤 부분은 훨씬 더 빠른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차피 기본적으로 전격종지로 정리를 다 해가고 계시기 때문에 요건 시간이 허락하는 한 좀 이제 전격종지로 마무리 정리하는 그런 부분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선곡집이나 두길이나 그라우트나, 아까 이 책에서도 여기 서양음악사라고 되어 있는데 민은기 선생님, 박을미 선생님, 오이돈 선생님, 이남재 선생님 중에서 한 2분 정도는 시험에 좀 출제를 잘 들어가셔서 네, 그래서 나왔어요. 그렇게 나왔어요. 여기는 악보가 나온 게 그거 나왔을 때 있죠. 트로푸스 문제. 트로푸스가 거의 요 악보, 요 책에서만 나왔었던 악보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뭐 조금만 이렇게 생각을 더 하면 그 악보를 안 봤어도 문제를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긴 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집착하시더라고요. 어디에서 나왔었는지. 그래서 나온 것들은 다 지금 볼 수 있게 모든 책에서 다 모아서 악보로 이제 전달을 해드리면서 같이 볼 거고, 거기 서술형 작성 특강, 이거는 3주차, 6주차 정도에 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 작성을 한 걸 봐서 시급하다 싶으면 좀 더 빨리 다음 주부터 바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선생님들이 쓰신, 합격하신 선생님들이 쓰신 서술형 답안들을 좀 쫙 보여드리면서 이런 식으로 쓰세요라는 기본 포맷을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기출문제 작년 거랑 재작년 거 하고, 그 다음에 그 전에 선생님들이 2014, 15, 16에서 어떤 문제들, 지금 올해 지금 하는 요 관련 문항들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했는지. 근데 서술형 답안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서술형 답안은 그냥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그거를 풀어서 쓰는 거지 글이 아니에요. 이거는 호응 관계만 맞아. 그래서 뭐뭐를 쓰세요 라고 하면 그 목적어를 주어로 바꿔서 그것은, 그러니까 뭐뭐를 쓰세요. 그래서 그러면 그거는 뭐뭐는 뭐뭐뭐뭐이다. 첫째 뭐뭐이다. 둘째 뭐뭐이다. 셋째 뭐뭐이다 하면 거의 그 답은 끝나요. 그리고 그 쓰라고 하는 거를 이제 문제 분석하는 거 알려드릴 건데, 다 동그라미 1, 2, 3으로 분석을 하셔가지고 그 한 문제 안에서 쓰라고 하는 내용이 몇 가지인지를 카운트를 하셔서 그게 여기에 들어가 있는지를 보시면 돼요. 검증하는 방법까지 다 있어요. 그리고 논술형은 그러면 그런 서술형 문항이 3세트가 들어있는 게 논술형 문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의. 그러니까
이게 서술형 문항이 잘 쓰는 게 연습이 되고 나면 논술형 문항도 쉬워져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요거 이제 답 쓰는 것들은 제가 그때그때 한 2번 정도에 걸쳐서 요거는 선생님들 일단은 제가 어떻게 쓰나 한번 보고 하려고 그러거든요. 쓴 거를. 그래서 다음 주 정도는 한번 쓴 거 보고 그래서 제가 아까 한번 써보라고 하신 건데요. 별로 안 쓰신 것 같아요. 써서 한번 내보면 대략 답 쓰는 요령이 어느 정도 잡혔는지 테스토반에서 좀 연습을 많이 하긴 하셨어서 그쵸? 서술형 답 쓰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어려워하진 않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또 인강원 선생님들 따로 이제 알려드리고 해야 되니까 요거 특강처럼 여기를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다루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악곡이 너무 많은데 매일 악곡이라고 하는 게 핸드폰으로 들으면서 그냥 이렇게 뭐죠? 한 20초에서 30초 정도 앞에 부분만 듣고 외울 수 있도록 다 잘라놨어요. 곡을. 그래서 그냥 이거는 핸드폰으로 들으시면서 하루에 10문항씩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요때 하시면 좋아요. 지금 서양막사 하실 때.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활용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10년간 기출문제 해설 강의 이거를 원래 문풀 때 열어드렸는데요. 1, 2월에 열어드리고 문풀 때 열어드렸는데 요거를 기출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예요. 기출을 좀 제대로 분석할 수 있는. 근데 그거 열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선생님들이 1, 2월 때는 들을 수준이 안 돼서 못 들었다. 근데 이제는 좀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문풀까지 기다리기는 너무 불안하다. 기출을 한 번이라도 문풀 되기 전에 보고 싶다라고 하는 거를 상담하면서 선생님들이 되게 많이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이거는 그냥 넣어서 아마 지금 바로 열리진 않을 거고요. 아마 이번 주 안으로는 직강 선생님들 이따가 뭐가 필요한지 제가 조경 선생님한테 물어봐가지고 그러면은 자동으로 열리게 해드릴 테니까 이거 해설 강의 진짜 강추해요. 네, 이게 객관식 문항 다 풀어드렸죠. 객관식 문항. 선생님들이 객관식 문항을 문제와 답은 있어요. 평가원에. 근데 그 문제를 그 다음에 넥스트로 어떻게 연결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객관식 문항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거를 들으시면 서양막사 중에서 중세는 뭐가 나오는구나. 어떤 식으로 나오는구나. 뭐가 중요하구나. 이거를 다 파악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웬만하면 풀고 들으세요. 해설을. 그러니까 혼자 풀고 들으시라는 거예요. 회당으로 나가요. 2011년, 2009년, 12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회당 나가고요. 2014년, 15년, 16년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2018년도는 이번에 합격하신 선생님이 그분이 한 70점 정도 나왔는데 본인의 답 쓴 것들을 다 답으로 해가지고 제가 교육론 때 드렸죠. 요 시간에도 혹시 못 받으신 분이 계실지 몰라서 제가 이따가 선생님 저 준비해달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이거 답지를 참고 답지를 드릴 테니까 그거 보세요. 그래서 보시고 2018부터 백으로 푸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아니면 2009부터 순서대로 풀어셔도 되는데 할 수만 있다면 기출을 해설 강의를 꼭 다 듣고 요 텀 안에 끝내세요. 6월까지. 안 되면 7월까지. 그래서 문풀에는 열어드릴 것 같아요. 근데 문풀의 기출을 시작하면 반복해서 볼 시간이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1, 2월부터 계속 텐토반과 이제 선생님 우리 공부하면서 제일 강조했던 게 기출이거든요. 계속 기출에 감이 있으면 헛다리를 짚지 않아요. 그리고 문제를 풀 때 기출의 히스토리가 쫙 떠오르면 이 문제가 어떤 문제들의 흐름 속에서 이 문제가 나왔는지를 읽을 수가 있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알고 있는데 딴 걸 물어보는 줄 알고 딴 쪽으로 쓰는 분들이 그렇게 해서 깎이는 점수가 4, 5점은 돼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묻는 의도에서 벗어나서 답을 하는 경우. 근데 그 의도에 이걸 물어볼 거면 이거밖에 물어볼 수가 없는 거지 라고 하는 확신은 기출문제에 대한 감이 많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 실수를 별로 안 하세요. 그래서
기출을 우리 이제 한번 쭉 해서 보셨던 분들은 반복해서 보는 걸로 하고, 그렇지 않고 이제 요 수업부터 들으시거나 하는 분들은 꼭 요번 텀에서 이거를 좀 마스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강의 계획은, 강의 진도는 들배 1권, 이건 장수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텍스트를 그대로 하는 수업은 아니어서, 아니지만, 오늘은 어떻게든 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텍스트를 보면서, 텍스트 중심으로. 그리고, 이거 분량이 많아가지고요. 제가 굉장히 컴팩트하게 진행을 하지 않으면 이 진도를 다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웬만하면 제가 이것도 악보만 드릴까 하다가 해설 자료까지 다 드린 거는 설명할 시간이 없을까봐 지금 이렇게 드린 거고, 그래서 보통 5, 6, 7, 8, 9장, 이날 엄청나요, 분량이. 2주차.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오늘이 그나마 제일 좀 조금 하는 날이고요. 기본적으로 10, 11, 12, 13, 한 4장에서 5장 정도, 18, 19, 20, 21, 22, 5장이죠. 자, 이렇게 해서 진도를 2권을 책을 6주 만에 끝낼 거예요. 그래서 끝나는 시간은 5시 정도로 우리가 예상이 되어 있으나 조금 더 늦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늦어지면 6시 정도, 그러니까 뭐 약속 잡으실 거면 6시보다 늦게는 안 끝날 거예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시간은 5시인데 끝나는 시간은 6시가 될 수도 있다. 그 정도 좀 생각을 여지를 두고, 안 그러면 이제 한 주 더 해야 되는 사태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리고 무조건 그 주 안에 그 주 진도를 끝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렇게 이제 진행을 할 거예요.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이따가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 때 물어봐 주시고, 그리고 열심히 하세요. 예습 복습을. 그래서 이거는 예습도, 교육론은 제가 예습을 굉장히 강조했는데 얘는 복습을 좀 더 강조하고 싶고, 근데 서양박사에 대한 게 좀 본인이 그렇게 약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예습을 해오시면 정말 수업의 효율이 2배는 올라요. 왜냐하면 머릿속으로 막 그걸 따라가느라고 막 이렇게 드드드드득 거리는 게 훨씬 줄기 때문에 그냥 수업을 들으면서 거의 정리가 되는 수준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습 좀 할 수만 있다면 꼭 책 읽고 아까 얘기한 대로 키워드 왼쪽에다가 다 적어오고, 그 다음에 분석에 대한 것도 거기 이렇게 자세하게 쓰여 있는 거를 읽어오시는 거. 거기 분석에서 몇 번 나왔어요. 꽤 많이 나왔어요. 그때 시퀀스 문제, 그쵸? 시퀀스 문제 세퀀치아 문제가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뭐 시퀀스라고도 하고 세퀀치아라고도 하고, 그 문제도 그냥 여기 있는 분석표에 쭉 나와 있는, 들배에 나와 있는 그대로 나왔잖아요. 그렇게 그대로 나왔던 문제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 그거를 좀 공부를 해오시면 저랑 할 때 제가 조금 빨리 나간다 싶을 수도 있는데 속도 그거 스트레스 안 받고 싶으시면 읽어보세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오리엔테이션 하고 우리 잠깐 쉬었다가 이제 다다다닥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